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백과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한 몇 년 동안 어플리케이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고요. 여기서 나왔던 무료 추천주라든지 아니면 기업 분석, 백과사전 이런 모든 컨텐츠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서는 지금 간다 안 간다. 자, 이 카테고리에서는 정말 이제 괜찮은 종목 아니면 괜찮은 업종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안 가는 종목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안 좋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2019년 이제 거의 끝으로 오늘 23일인데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 업종, 그 다음에 하위 카테고리로 갔을 때는 이제 종목까지 선정이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업종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고른 종목들은 조금 더 덜 리스크하면서 그래도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은 그런 종목들로 두 개를 선정해 왔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단은 그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2018년도부터 이제 2019년까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2017년도에 반등을 준 만큼 이미 다 토해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주식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2년 전으로 회귀했다. 정확히 보시면은 한 3년 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그 이상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권 횡보 장세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 구간대가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졌다. 뭐 큰 박스권 장세를 보면은 이 정도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 같고, 조금 더 뭐 세분화 시킨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박스권으로 흐름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17년도에 갖고 드디어 우리가 탈출을 했구나. 코스피 2100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고를 업종하고 저기 선정한 업종하고 이제 그 추천드릴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 사태 DSL 사태 뭐 DSL 사태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찬찬히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정확히 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정말 똑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언제 일어났었죠? 2008년에 미국에서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형제들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한 150년 정도 됐었죠. 원래는 월스트리트에서 그만큼 이제 오래 있었고 2004년도에 빌 클린턴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고 나오면서 법안을 하나를 통과할 그게 무엇이냐? 글래스 스티걸이라는 법안인데 상업은행은 예금하고 대출 업무만 하고 투자은행은 임수합병이라든지 증권업만 해라 라고 해가지고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보통 이제 대통령 임기 말 때에는 레임덕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빌 클린턴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나비 효과처럼 일어나게 됐던 건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뭐 서브프라임이 터졌다고 하죠. 이 서브프라임이 터졌다고 하는데 이 서브프라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대출을 해주는데 부동산 대출을 어떻게 해주느냐?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이 그때 당면했던 저금리 시대를 당면을 합니다. 이게 사실 금리가 낮으면은 원래는 뛰긴 해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4%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 수익률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어떤 기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이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을 이제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2008년도 이전부터 한참 올라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리먼 브라더스에서 이 모기지 대출을 합니다. 모기지 론이라고 하죠. 뭐 다 영어로 썼으니까 또 론을 영어로 해야지. 자, 이제 모기지로 대출을 받는데 원래는 프라임 등급만 해줘요. 1등급 사람이죠. 대출 상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터졌던 게 뭐냐면은 서브 프라임.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약간 낮은 등급에.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는 이걸로 돌려막기가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정상인 건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게 발생이 됐습니다. 뭐가 발생이 됐냐면은 여기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CDO라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팔아요. 어떻게? 쪼개가지고. 이제 영어로 보면은, 원서에 보면은 슬라이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파생 상품을 결합시켜갖고 팝니다. 어떻게? 서브프라임에 있는 약간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을 가지고 이거를 껴서 팔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여기서라도 멈췄었으면 안 터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은, 뭐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좀 많이 복잡하니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한테 B를 대출해 줬는데 B가 파산했었을 때 CDS를 가지고 파산하는 거를 C로 돌려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이 돌려막기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똑똑했었던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600만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800만이 집을 잃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 하락폭이 얼마나 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좀 안정성을 이제 안전한 어떤 그 시간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모든 게 회복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예측을 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사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직 경험도 좀 적었었고, 그리고 아직 좀 생각이 짧았었고, 사실 되게 무서웠었던,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금융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서웠던 시기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대한민국 경제 상황, 주식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만큼 또 무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든 게 파산을 해가지고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고, 이걸 다시 우리나라처럼 아니면 다른 나라처럼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나라처럼 세금을 갖다 부어가지고 은행들을 살려요. 왜냐하면 줄도산이 났거든요. 줄도산이 나가지고 파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경제를 회복을 하고 주가를 회복을 하고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좀 우리나라 상황이랑 좀 비슷했기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단순히 얘기를 한 거고, 이때 제일 먼저 오른 게 뭐냐면은 금융업이에요. 금융업이기 때문에, 금융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경기 방어주, 경기가 안 좋을 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옷이라든지 의식주에 가까운 것들은 이제 이제 주가가 방어가 된다고 하고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한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전방 산업인 삼성이 핸드폰을 잘 판다. 애플보다 압도적인 뭔가의 스킬을 가지고 있다. 셀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경기 민감주의 이런 IT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금융업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선행지표라고 해요, 보통.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모든 거를 선행을 하진 않는데 대다수는 선행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제가 이제 좀 길게 얘기했지만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금융업이 가장 좀 먼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동안 올린 거 다 토해냈다고. 1년 동안 올린 거를 다 토해냈어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또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오고 나서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은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전 매물대인 2000선까지. 2000선까지는 다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2020년도에 1분기,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근데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눌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다 눌리느냐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 남들은 눌리지만은 눌리지 않는 그런 업종, 종목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긴 시간 동안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정이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저금리, 부동산 가격 상승. 아까 뭐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을 하다 말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저 때도 오르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에 그리고 큰 폭으로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 금리가 이번에 LTV가 이제 그 과열 지역에서는 이제 9억까지는 이제 대출을 이제 40%라고 했나? 20%라고 했나? 좀 가물가물한데 그 정도까지 해준다고 하고 15억부터는 이제 안 해준다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이제 앞으로는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일맥상통하고 어떻게 보면 교집합. 그 다음에 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판매하고 이제 크게 한번 터졌었던 DSL. DSL이 한번 크게 터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부분이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말하면은 DSL 같은 경우 사태는 뭐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불안전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금융당국에서는 불안전 판매라고 해가지고 은행한테 너희들이 손실금의 뭐 40%에서 한 80% 정도를 배상을 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웃깁니다. 이게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컸을 때는 거의 6조까지 갔었고 지금 현재 뭐 한 4조 정도 나고 있는데 이걸 안 팔면 은행업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은 게 ELS를 팔아라. 뭐 ELS까지는 제가 뭐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다소 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주가랑 보면은 주가 연계 지수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은행에서 파생 상품으로 팔게 허용을 해주겠다. 사이즈가 얼마만큼까지? 40조 원까지. 40조 원까지면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은 ELS가 지금 원금 비보장형이거든요. 현재 사이즈가 55조 원인데 이거를 40조 원을 낮추고 은행에서 같이 판매를 해줘라.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번 크게 터졌던 DLS가 이제 18조 원. 뭐 이것까지는 사실 굳이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해하시는 분들 이해하시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파생 상품까지 굉장히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잡아야 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전반기 전방 산업이 꽤 좋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다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전방 산업들이 올라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골라야 될 종목은 무엇이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라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제 금융업. 자,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선행지표다. 남들보다 좀 반등이 빨라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반등을 이제 최저점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뭐 주봉상이니까는 뭐 8월 12일, 8월 12일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비슷하네. 뭐 크게 차이 안 나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00%는 아니니까는 어쨌든 금융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텐션이 좀 빠릅니다. 근데 아까 ELS 사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은행권의 호재다. 그리고 부동산의 대출을 안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돈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돈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투자처가 항상 필요해요. 주식이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그 뭐 은행 상품이 됐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됐든지 조금 더 뭐 좀 도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선물이나 옵션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채권까지. 자, 이 정도까지가 있는데 부동산 어쨌든 원투는 주식이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대출을 받고 부동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 실현하기가 힘든 시장을 만들어 놨으니 대다수는 다시 주식 쪽으로 흘러올 것을 생각합니다. 금 이런 거 안 돼요. 금 왜 안 되냐? 지금 금 가격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최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00달러 선에서 이제 그 최고점까지는 1566달러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온스당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결국 없어요. 주식 결국 주식 시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했으니까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시가총액이 낮고 빠른 종목들도 나도 빠르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본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생각보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빨랐던 종목을 내가 다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했는지 아니면은 조금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거기에 물렸었는지 물려가지고 손절을 쳤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과는 충분히 나올 것을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라고 아니면은 그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돈을 못 벌 거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아니면 시청자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의 잘못된 편협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돈 버는 거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종목만 고르면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업종만 그런 것만 고르면 돼요. 더 깊게 뭐 시가총액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종목만 잡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부동산 강남이 만약에 비싸다고 해가지고 비싼데 못 살 수 있죠. 근데 돈 있으면 사는 게 맞잖아요. 커도 가고 작아도 가는 건 갑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 살 거예요? 아니면은 강남 부동산 살 거예요? 그러면 대충 결론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KB금융인데 이제 제가 KB금융을 이제 잡았던 이유 중에 뭐냐면은 그 DSL 여파가 우리은행은 좀 세게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파에서 그 빠져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금융지주 볼게요. 자, 우리금융지주 보면은 지금 반등이 이제 뭐 주봉상으로 보니까는 좀 사람들이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저점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돌파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바닥을 돌파를 했고 바닥에서 이제 그 뚫고 나왔고 이제 박스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돌파를 했고 만약에 이게 눌려서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구간은 매집 공략이 그 매집 구간이 되는 거지 절대 안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밑에 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공매도 비율을 했는데 공매도가 좀 들어와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공매도에서 얘기할 텐데 개인들은 공매도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공매도가 이게 또 순기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시간 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어쨌든 공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주가가 눌림의 이제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2분기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반등 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그 다음에 금융업은 선행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제가 추천하는 종목 둘 다 잡으시고, 만약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라든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매수가가 지금 현재 구간 5만원대 이하라고 하면은 그냥 눌리더라도 뭐 크게 뭐 매집한 구간 없이 그냥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가 만약에 5만원 이하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을 낮게, 매수가가 5만원 이하일 경우는 매집 없이 진행하시고, 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뭐다? 매집 구간 거치면서 비중 낮게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를 제가 일일이 대응해드리는 못하니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하면 전 달라요. 조금 더 기민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그냥 여기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제가 뭐 이제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눈높이를 어느 정도 낮춘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는, 자기가 능력 있으신 분들은 뭐 알아서 조금 더 자기 색깔 입혀갖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를 다룰 때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한 5만 5천 원 이상까지, 그러니까는 5만 원, 5만 5천 원 넘었는데 아니면 5만 6천 원 아니면 5만 6천 7백원까지 딱 가야지만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만약에 그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었으면은 쭉 길게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출현이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한 번 정도는 그냥 좀 수익 실현한다든지 어느 정도 반 이상 반매도를 하시면서 나머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중요한 거는 매수 구간도 중요하지만은 매도 구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 정도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익절을 뭐 부분이라도 익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대응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뭐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정치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텍, 뭐 스페코, 이게 빠른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들 거지, 이런 것들은 종목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쉽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서 기다리시면은 내년 1분기, 2분기 때는 좀 원활하게 좀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성이 안 차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종목을 뭘 추천드리냐면은, 자, 시장 지도에 가서 보시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화재들도 있고 뭐 지주사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한데, 자,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증권사에서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은 약간 좀 은행업에 가까운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어쨌든 KB금융도 뭐 지주사에 가까우니까. 자, 미래에셋대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증권사 중에서 시총액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엄청 높진 않고, 원래 미래에셋가 굉장히 작았는데 뭐 예전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몇 년 전에 대우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MMA 합병이 원래 안 됐어야 됐는데, 왜냐면은 사이즈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대우는 엄청 크고,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좀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M&A 어떤 그 합병에 대한 그 법안이 조금 바뀌면서, 뭐 우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좀, 미래에셋 대우 회장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를 굉장히 잘 굴렸어요. 그래갖고 대우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지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어쨌든 미래에셋 대우는 증권사 중에서는 그래도 좀 큰 회사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그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그냥 괜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이제 사람들이 투자처를 잃고 다시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ELS 판매가 일부 허용이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을 해서, 아직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언제 나오냐? 뭐 실적 발표할 때 나오겠죠. 뭐 ELS 판매로 뭐
그 실적 개선하면서 나올 거라 뻔해요. 뭐 그냥 그렇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수수료 싸움이었어요. 아, 그 수수료 싸움이지. 어떤 수수료냐? 그 고객들한테는 수수료를 낮춰주고 이제 매매 회전율을 늘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부가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뭐 증권사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나갔었던 고객들을 유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래에셋가 일반 투자자가 뭐 키움처럼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능력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펀드도 설정을 굉장히 잘하고 뭐 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는데 미래세가 그래도 좀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일단 어느 정도 제가 거르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세는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부동산 그 규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부동산으로 만약에 돈을 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벌었던 이렇게 수익금으로 만약에 이걸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그 미래세 대우로 종목을 사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또 괜찮은 또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 구간 같은 경우는 8,200원 이하까지는 꾸준히 매수하셔도 괜찮으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7,000원 정도가 이탈이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10%니까는 가급적이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천 이하까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많은 악재를 봐봐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그때에도 이 정도는 주가를 방어를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7천 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칠 때는 그때는 뒤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절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좋을 때에도 1년 동안 주가를 이렇게 버텨준 미래에셋인데 앞으로 부동산이 사람들이 투자자가 와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앞으로 금융업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는데 빠지겠냐고요. 상대적으로 안 빠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8천 이하 때까지는 매수 구간을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9,000원 선까지만 보시면은 충분히 매물대 있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까지 보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 2분까지는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완전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꼭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까지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쉬운 종목인 거고 오히려 빠른 종목들보다는 더 리스크가 낮으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런 종목들로 제가 선정을 갖고 왔으니까는 사실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제가 정리해드린 손절가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손절가를 안정해드렸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45,000원 선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좀 제 생각에는 정리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기가 뚫리면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일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할 것 같고 저기는 제가 지금 잡아드린 손절선은 너무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닫았을 때 주가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하시고 차라리 그냥 뭐 저를 미워하시기보다는 다른 악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분석한 거는 지금 상황이 맞는데 제가 분석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또 악재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제가 어떤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외국에서 나온 충격까지는 제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맞춰요. 확실한 거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손절 라인까지는 안 밀릴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너프하게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전방 산업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지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은 1분기, 2분기에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업종을 골라가지고 왔고 다음번에는 전방 산업에서 잘 갈 것들
그 다음에 그 전방선험이 잘 갈 것들에서 하위 카테고리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쪽집게까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테니까요. 제가 나중에 밑에다가 카톡방까지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